제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내용 중에서 약간 수정하고 발췌하고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3시간인 줄 알았다가 2시간이라 그래서 가능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내외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을 끄셔야 이게 좀 살짝 됐습니다. 요 정도 뒤에 잘 보이시죠? 네. 뭐 흔히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도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원래 글자가 여기 딱 요 안에 들어가도록 때가 있었는데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자인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친환경적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친환경적 건물이다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벽에 담쟁이 등굴을 하고 옥상에는 태양열 전지판 달고 그 다음에 마당에는 풍력 발전기 하나 달고 하면은 친환경적 건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에너지 전략,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높은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적 그 에너지 사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요게 독일의 만하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로 가면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이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많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나무 높이하고 건물 높이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과연 이건 뭐겠느냐? 이거는 녹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밑에는 보행자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뭡니까? 이 자동차죠, 그죠? 요거는 뭐죠? 휴대폰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인터넷이죠. 이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예? 공통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휴대폰 혹시 집에 놔놓고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시던가요?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면 업무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차가 없으면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방 커피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여기서 밥 먹고 나서 이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요게 대시어로 자리를 잡았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뭡니까?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웃도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아웃도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원래 아웃도어는 이렇게 히말라야나 안다면 정명산이라도 등산 갈 때 입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그죠? 2006년에서 2011년까지 거의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관광 가면 다 이 아웃도 입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녔죠. 그 다음에 또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새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무슨 안경 쓰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이 뿔테 안경 말고 이렇게 그 쉐로 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나이가 다 드셨다는 뜻입니다. 요새 이게 대세입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어린애 얘가 뭐 하고 있죠? 뭔가 작대기 두 개를 뒤에 있는 애한테 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요 뒤에 있던 애가 다시 얘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뭐겠습니까? 제가 그 2005년에 그 일본의 그 아이치 현에서 생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여기가 한국 식당입니다. 한국 식당 앞에 한국을 대표하는 큰 북을 이제 칠 수 있도록 놔놨는데 일본 애들이 쭈르륵 줄을 서더니 자, 얘가 북을 치고 제일 뒤에 가서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치고 뒤에 애한테 줍니다. 여기 좀 치다가 이게 뭘 뜻하죠? 한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질서의식이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혼자 치고 싶을 때까지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를 우리가 이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국은 생태 도시든 생태 환경이든 도시 디자인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의식 수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가 김해공항 앞인데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차를 세우지 마세요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 세우는 분들은 아주 끝발 있는 분들은 다 차를 세웁니다. 그죠? 대개 누구 차들이었습니까? 저 차들이. 사장님 차 아니면은, 국회의원 나리 차 아니면은 아주 뭐, 여하튼 간에 사회에서 상위 계층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저렇게 이 뒤에 있는 요거는 왜 올려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까 그 어린애들, 일본 어린애들이 하는 거하고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요게 일본의 거리죠.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도시를 잘 만들려고 해도 거기 사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나는 차를 여기 세우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차를 세우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이런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좁아도 보도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리고 원웨이로 돼가 있고 차를 세우는 곳에서 딱 한 군데만 세워요. 여기서 차를 블루로 한 대를 더 주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를 세우지 못하는 곳은 확실하게 못 세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면은, 뒷구멍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영훈중학교 들어갈 때도 뒷구멍이 많고, 그죠? 뒷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뒷구멍이 많으면 아무도 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마 우리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저런 행위를 하셨을 겁니다. 자전거는 어디로 가죠? 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죠? 자전거 타고 가면은 딱 죽기 알맞습니다. 이 선진국의 의식 수준하고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보시면은 이 자전거 도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차가 서야 될 곳과 차가 가야 될 곳과 자전거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정체를 시키는 주범이 뭐냐? 온정주의와 적당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차는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죠. 여기는 분명히 보도인데 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차가 두 대를 주차할 곳을 한 차가 정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웨이인데 거꾸로 가서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워낙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줄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좌정거 도로에다가 차가 저렇게 보도 위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이, 야, 이게 도대체 생태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잖아요. 도시를 생태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편하게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의식적으로 선행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꾸미려고 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하면은 반영되기 힘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게 파리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사실 특혜받은 건물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TV에서 이 말미에 대해서 한번 특집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는 공원이고요. 저 건물만 저렇게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프랑스 제2의 도시죠. 보면은 연필 모양으로 생긴 건물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죠? 그럼 왜 저기만 저렇게 건물을 저렇게 해줬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시장한테 잘 보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차역이 있습니다. 유럽은 기차역이 제일 도심지 한복판에 있죠. 왜냐하면 제일 많은 사람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제일 편한 데 있습니다. 제일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 제일 불편한 데 있죠. 그러니까 자가용은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들고 대중교통은 굉장히 편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게 기차역인데 기차역은 어디 가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기차역으로 가는지를 도시 어디 있든지 알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는 마드리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높게 선 건물과 낮은 건물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요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드레스덴에 있는 엘베강이죠. 이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아마 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텐데, 가보면 뭐라 생각하냐면은 이 나라는 옛날부터 저렇게 보존해왔기 때문에 저런 것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1,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나라도 1950년 6.25 때 다 파괴가 되고 나서 다 뭘 지었죠? 현대식 건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옛날 건물들을 그대로 복원을 했죠. 아주 여기가 드레스덴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공업지로서 유명한 곳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집중기계 포격을 맞아가지고 한 70, 80%의 도시가 다 폐허가 됐던 곳입니다. 근데 동독 시절부터 옛날 건물들 그대로 돈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징,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죠? 이게 외국에서 가면은 볼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원은 어떻게 생겼느냐?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나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인데 나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무가 굉장히 어리죠.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마나임이라고 하는 도시죠. 이게 위에서 보면은 아까 그처럼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든 차도든 간에 이렇게 가로수 길이죠, 일종의. 이렇게 이 나무는 플라타너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라타너스 잘 심지를 않죠. 왜냐하면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질 않는데 여기는 플라타너스를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후쿠오카인데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찍은 겁니다. 보면은 평평하지만은 굉장히 깨끗하게 정돈됐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스톡홀름입니다. 여기는 어디쯤 돼 보입니까? 예? 그렇죠. 거제입니다. 거제. 여기서 보면은 저 앞에 삼성중공업인가요? 보이죠, 그죠?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충무죠. 충무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낌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섬이냐? 미륵도죠. 미륵도. 예? 이 앞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해저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거는 어딜 것 같습니까? 장류죠. 제가 이거 장류인지를 알아보는데 한참 걸렸는데 이게 장류입니다. 창원에서 오는 터널이 저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이거는 거제의 거제 문화예술회관이 저기 보이죠, 그죠? 여기는 시드니입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밑에 보이죠. 이게 거제입니다. 실천도가 있고 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 스웨덴 못지 않습니다. 이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자연 환경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차이가 많죠. 위에서 보는 경우와는 차이가 없는데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 부산에서 상해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제주도 위를 지나가는데 이게 한라산 백록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생존하기 어렵겠다.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필수적인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우리한테 뭐가 좋으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의 기준처럼 이게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은 머스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모노클, 리버컴 어워드와 같은 평가 기관들이 세계적인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요. 대충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정치 사회 환경,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뭐 보건과 위생, 교육,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여가, 소비 생활, 주거,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은 1위는 비엔나고 2위는 지리, 3위는 제네바, 4위는 밴쿠버 글랜드, 서울은 81입니다. 그다음에 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생태도시 순위도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대부분이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서구 국가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지표에 의하면 사실은 서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뭐 문화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1900년대 초에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다 이것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비엔나, 멜버른, 토론토 이런 도시들이 서울은 여기서는 140개 도시 중에서 5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노콜 같은 경우는 잡지인데요. 이거는 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살기 좋은 도시 평가를 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뭐 기후, 공공교통수단,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하면은 민헨, 코펜하겐, 도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톡홀름,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교토 이런 도시들이 들어가 있죠. 자, 리브컴 어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컴 어워드에서 창원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리브컴 어워드는 뭐냐면은 평가 기관에서 도시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위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죠. 일단은 제가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평가 기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역사적인 자산의 보존, 잘 보존된 자연 환경, 걷기 편한 도시, 뭐 성숙된 시민 의식 이런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겠습니까? 어디에서 지은 아파트일까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알 수가 있죠.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그렇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미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알 수가 없죠. 대우에서 지은 겁니다. 요거는 포스코에서 지었죠. 아파트가 이 개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죠? 요거는 잘 아시죠? 요것도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와 외국의 그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잠깐 보여드렸을 텐데, 그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 딸나이가 미술 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학원에서 그 대칭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보고 베끼는 방법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놀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만 가면 제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만약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사진만 보고 대칭을 배운 학생이 사람 얼굴 보고 제대로 대칭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도로건설업체 보고 이거 공사하라면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께가 보면 혹시 건설업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두께를 보면은 얘들이 이거를 도로에 바닥 포장을 할 때 100년을 보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튼튼하게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비가 오면은 푹 꺼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명품이 없습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공사해야 됩니다. 돈을 들이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얘들이 공사를 오랫동안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놓으면은 한 50년은 손을 안 봐도 됩니다. 그죠? 위에서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요거 공사 저만큼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루면은 다 끝날 일을 얘들은 한 달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쟤들은 바보야. 그죠? 100년 쓸 수 있는 것을 100만 원 주고 사는 거하고 1년밖에 못 쓰는 걸 10만 원 주고 사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손해라는 겁니다. 이게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인면은 살리는 겁니다. 인면은 살리고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은 쇼핑센터로 만들든 뭐든 만들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지나더라도 거리의 풍경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내부는 바뀌지만은 100년이 지나더라도 외부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서울을 떠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서울에 가면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걷기가 좋아야 되고, 자연 친화적이어야 되고, 아름답고 안전해야 되고, 개성이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다. 말은 쉽습니다만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여기 어디냐면은 산토리니입니다. 이 산토리니에 저 절벽 위에 아름답게 집이 서가 있죠. 그래서 저걸 보고 참 우리는 멋있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기에 왜 집이 들었었겠습니까? 옛날에 집을,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집을 지을 때 기본적인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였느냐 하면은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저 절벽 위에 집을 짓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낭비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위에서 보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다 주거였지만 지금은 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저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관광을 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잔뜩 서가 있는데 그 아파트만 서 있다면은 뭡니까? 아무도 보러 안 가겠죠. 그죠? 자, 생태 도시에 대한 개념은 앞서 다른 수업을 할 때 들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생활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 산업혁명이 갖다 준 제일 큰 폐해가 뭡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죠. 그죠? 개인적인 생활의 풍요로움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신에 뭡니까? 자연 환경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태풍이 한번 왔다 하면 아주 센 것들이 오죠. 100년 빈도로 오는 것들이 요새는 다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거 배출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이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자연재해를 대량의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가져오게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문제가 커지겠다 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수업에서 안 들으셨습니까 이거? 안 들으셨어요? 예. 생물 다양성 협약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냐면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나라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종을 이용해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면은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물 다양성 협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그게 어느 나라에서 의약품을 만들거나 생산을 했던 간에 그 종이 다른 나라에서 고유한 토착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나라에다가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잠재력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의약품이라든지 중요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생산품들은 곤충이나 그런 자연 환경에서 많이 기본적인 그 요소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요소들을 가져오게 됐을 경우에 옛날에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들이 의약 회사에서 제약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면 됐었는데 그 나라의 고유한 종인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로열티를 줘야 되니까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이 다양하려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의 가치가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자연 환경을 보존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경제적인 의미로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토의 정서가 1995년에 일본 교토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실효성은 없는 체제입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계 기후 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제도화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1972년에 그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 클럽의 제1차 보고서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7년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유엔 그 세계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즉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씨감자를 그냥 겨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은 1년 내내 굶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을 고려해서 석유라든지 이런 한정된 자원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유나 석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깜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브라질의 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태 도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확정이 됐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줄여서 ESSD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서는 뭐 전원도시, 자족도시, 녹색도시 뭐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 디자인,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공생주택, 환경 보존형 주택, 환경 친화적 건축, 뭐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ESSD,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토의 정서는 1995년이면 1997년이네요. 교토에서 채택이 됐고 2005년에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배출권 거래하고 공동이행하고 정전개발체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정전개발체제하고 배출권 거래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원래는 이제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뭐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 불화탄소, 불화요한 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6가지 요소들이 다 감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존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각 나라에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5억 톤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권을 주고 그 배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나라에는 어떻게 되느냐? 페널티를 물리는 거죠. 그럼 페널티를 피하려면은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오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배출권을 팔려면은 자기 나라에서 할당된 것보다는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나라는 그만큼을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배출권 거래입니다. 뉴욕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설립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LG에서 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고, 이 정전개발체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감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로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배출할 만큼 다 배출하고 이제 와가지고 너는 산업화를 다 이루고 나서 배출권 감축하자 하면은 후진국은 우리는 이제 막 공장 만들고 해야 되는데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자, 그럼 선진국에서 후진국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배출량을 줄여주게 되면은 그 배출 줄여주는 양만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선진국에서 감축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야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개발 체제하고 배출권 거래는 핵심적인 교토 이정서의 요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4억 3,400만 톤에서 2009년에 5억 톤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세계 배출량의 1.8%, 90년 이후에 배출량 증가가 세계 1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1년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차이나가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이 2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위 정도 됩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걸맞게 사실은 배출량도 이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큰 나라들 몇 개 있잖아요.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인도라든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 요거 다 합친 것만큼 다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그 교토 의정서가 유명무실화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미국하고 중국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발리 로드맵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날 발리에서 로드맵을 만들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 인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참여시킨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2009년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코펜하겐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 감축 목표치는 미정입니다. 주로 된 내용들이 앞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단지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은 적응 기금을 마련하는 거였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에 2%씩을 떼가지고 조성한 기금을 개도국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세계적인 현상의 변화, 그리고 친환경성에 대한 중요성, 경제적인 그 이익의 증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창원이 왜 집값이 비싸죠? 환경적으로 훨씬 더 다른 도시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많고 공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도시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겠죠. 창원을 다른 도시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창원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을 위해서 봤을 때하고 이 선진국들의 도시를 위해서 봤을 때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무가 우리나라 도시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 도시들은 가보면은 거의 숲에 쌓여 있는 듯한 도시들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게 김해인데요. 보시면은 자연 환경은 이렇게 도시 내에 이렇게 산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창원이죠. 창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털이 잘 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시고. 예? 예. 이 보시면은 나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건 진해인데요.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도로나 이런데 나무가 많죠.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 하는 걸 것 같습니까? 이게 버스인데요. 여기에 보도나 공원은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차는 딱 한 차선만 줘놨습니다. 얘가 서게 되면 다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환경하고 이런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런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만드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차는 어떻게 몰고 다니라 말이고, 그죠? 주차는 어떻게 하라 말이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시면은 주차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차는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통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빌바오인데 이게 트램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고요. 요런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는 이 넓은 도로를 딱 두 차선 줘놨습니다. 그죠?
이러면은 불법 주차가 생길 리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요게 그 역 앞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그 김해공항 앞처럼 불법 주차가 생길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불법 주차를 하는 순간에 뒤에 차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인 이유는 뒷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뒷구멍이 너무 많죠. 그죠? 이런 도시가 좋습니까? 이런 도시가 좋습니까? 이런 도시가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죠? 근데 하나의 사례가 실패했다고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진료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산의 도로입니다. 요거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의 도로죠.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해 똑같은 도로이지만, 그죠? 이게 더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일본의 교토입니다. 아까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던 교토인데, 당장 요 걱정부터 합니다. 야, 이 사람들 짐은 어떻게 나르노? 그죠? 우리가 왜 그 걱정을 해야 되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본의 고베입니다. 고베가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힙니다. 고베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한 곳에는 주차를 시키고 한 곳에서는 차를 원웨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도가 넓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는 힘들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가 인도는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데 여기 혼자 지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도로는 혼자 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고베죠. 차가 서야 될 곳과 서지 말아야 될 곳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기는 차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차 없는 거리고 똑같은 상업 지역인데 이거는 차가 없는 거리고 이거는 우리 도계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린츠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보시면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트램은 들어옵니다. 차는 자가용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우선의 도시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불편한 시기 짝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타고 옵니다. 그래서 녹색교통이 뒤에 나올 텐데 녹색교통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은 자가용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가용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도로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도시하고 이런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좋다는 거 다 알 수 있지만은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이런 도시를 선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왜 보행이 중요한지는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산에 많이 가시죠? 그죠? 이제 날씨가 더워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산에 가시는 분들이 왜 차는 건강 때문에 가실 텐데, 차는 최대한 산 가까이에 대어 놓으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요. 술을 먹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술을 안 먹으면 건강식품 먹을 필요가 없는데, 예? 술 잘 넘어가는 약, 이런 걸 먹는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걷는 것은 건강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것인데, 그러면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걷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대기 오염도 적게 시키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죠. 제가 위에서 찍은 건데 어디가 도로처럼 보입니까? 예? 어디가 도로처럼 보입니까? 여기가 도로처럼 보이지? 그지? 차가 세 대나 있고 이건 한 대밖에 없잖아. 그죠? 재미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찍은 건데, 저는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차를 대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죠?
아, 옆으로, 큰 길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뭐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는 않죠. 그죠? 여기에 해놓으면은 우리 애가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일본의 아까 고배인데 제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갔었는데 이 공사가 무슨 공사였느냐 하면은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빌바오인데 한번 보십시오. 보도하고 차도의 비례 관계를 보시면은 야, 이게 참 이런 데서 이렇게 되면은 불법주 차도 안 생기고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걸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죠? 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에 갔을 때인데 차 부딪혀 고장이 났고, 차가 부딪혀 사고가 났고, 근데 사람들이 왜 서 있나 봤더니 오는 차량이 한 차선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얘들은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다 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럼 선진국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보다 차량 보유 대수가 인구 1000명당 차량 보유 대수 우리보다 2배나 많습니다. 걔들은 차를 어떻게 몰고 다니느냐? 레저 놀러 갈 때만 몰고 다니지 출퇴근할 때 몰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이게 굉장히 잘 돼가 있죠. 굳이 차를 몰고 가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보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보행 전용 도로, 즉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할 때 상인들이 미워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매출도 오르고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그죠? 민헨, 레겐스부르크, 비르츠부르크 이런 도시들이 런던 같은 경우도 보행 중심 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보면은 차도와 마찬가지로 보행로도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어주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로 건설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이 터널 뚫는 거 이런 데나 아니면은 매립을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저는 도로의 문제야말로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다 생략을 하고 설명을 뒤에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산에 능선을 절개를 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교량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가는 차, 오는 차를 이렇게 분리시켜 만들게 되면은 이 산지의 훼손이 굉장히 적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죠. 그죠? 이렇게 만듭니다. 완전히, 근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걸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몽트레인데 교량으로 만듭니다. 산의 지형이 전혀 훼손이 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선의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형의 훼손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터널을 만들 때의 문제인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 갱구를 돌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터널을 만들기 힘든 곳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파내고 여기에 차가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요 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만큼 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산의 절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 때는 거의 산의 상당 부분 산자락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보기가 좋습니까? 이게 일본이죠. 요거는 이태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출을 시켜서 여기는 전혀 손을 안 대죠. 그죠? 위에서 보면은 자연의 훼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르겐, 피오르드 가는 터널인데 이게 뭐냐면은 차 터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차선이죠. 저쪽에서 차가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저쪽에 차가 안 나면 파란불이 들어오면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국민소득이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2만 한 3, 4천 불 되죠. 그죠? 돈이 없어서 터널을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자연의 해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베르겐까지는 피로드 구경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뚫었던 터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게 그 안민 터널 하는 데인데 요렇게 우리가 절개를 합니다. 그죠? 이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죠. 자연의 지형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마창대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터널을 뚫어내고 박스를 씌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생태적으로 봤을 때. 낮은 데라도 터널을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낮은 데도 다 터널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로의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 보시면은, 자전거 도로는 확실하게 자전거 도로로서 구획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좁은 도로도 자전거가 가야 될 곳은 구획을 해놨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트램이 다니는 곳, 차가 다니는 곳, 자전거가 다니는 곳, 보행자가 다니는 곳. 그리고 횡단보도에 있어서는 이게 코펜하겐인데 확실하게 운전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자전거가 있고 차가 있을 경우에 버스가 섰을 경우에 문제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이제 요 빡빡이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자전거 도로가 옆에 있고 또 여기 보도 같은 게 하나가 있죠. 그죠? 차가 오면은 자전거 도로는 항상 비워둡니다. 제가 찍어가지고 연출을 해서 아니라는 거는 잘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쭈르륵 줄을 서가지고 올라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죠.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유럽 전체의 자전거 도로망입니다. 이게 스페인이고 영국이고 이태리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쭉 있는데 자전거로 다 갈 수 있는 도로 체계가 완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인데 덴마크 코펜하겐도 자전거 도로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복 입고는 자전거를 못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장을 입고도 자전거를 다 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고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주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체계는 도시 내에서는 주로 뭘 사용하느냐 하면은 트램을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BR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BRT 꾸리치바 말고 BRT 도입한 나라 혹시 아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유럽의 나라들은 가보면 거의 70, 80% 이상이 대부분이 트램의 체제를 도입을 하고 있죠. 트램뿐만이 아니고 트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궤도버스도 있고 바이모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트램을 제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카이레일이라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채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녹화인데 이 교통체계뿐만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의 한 7, 80% 정도가 어디에서 소모가 되느냐 하면은 요와 같은 건물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녹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옥상 녹화도 있고 벽면 녹화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뭘 심느냐 하면은 담쟁이 등굴을 심습니다. 담쟁이 등굴은 관리가 편하죠. 왜냐하면 심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타고 올라갑니다. 유리만 아니면은 들고 다 올라가죠. 그래서 벽면 녹화를 주로 담쟁이 등굴만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줄이 다 매달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벽면 녹화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등반형이 있고 하나는 감기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이나 호박처럼 줄기를 감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등반형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줄을 매달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부터 매달아 주는 것이죠.
이런 거는 담쟁이 등불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옥상 녹화를 할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뭐라고 흔히 생각하느냐 하면은 뭔가 조경을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상 녹화가 가지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도시 미관 개선이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 절감입니다.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그 건물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옥상 녹화를 그 조경 면적을 1층의 주공 면적을 줄이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선진국에서는 옥상 녹화를 도시 미관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를 줄이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북유럽 추운 지역에는 옥상 녹화를 대부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멋진 나무 심어가지고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옥상 녹화용 식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방식이 있고 관리를 안 해줘도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 목적인 그런 건물들은 관리를 안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 관리 안 해주려면 옥상에 뭐 심어야 됩니까? 잡초를 심죠. 잡초를 심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뭐처럼 보이느냐? 폐가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잡초를 심어 놓으면은 물을 주지 않아도 잡초는 끈질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뭉성하게 자라죠. 그 대신에 1층이 굉장히 시원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무조건 미관적인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미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에너지 절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방임적인 옥상 녹화와 관리 지향적인 옥상 녹화로 나눠서 선진국에서는 하죠. 이 건물이 친환경적인 건물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 건축물이다 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옥상에 녹화하고, 그죠? 옥상에 뭡니까? 태양 전지판 달고 그리고 마당에는 풍력 발전기 씌우면은 친환경적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단지 이 부분만 옥상 녹화를 해놨습니다. 경사 부분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유럽의 코펜하겐에 있는 건물인데 아파트입니다. 유럽의 주거는 보통 이렇게 사각형 박스입니다. 가운데 비어가 있죠. 중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도로를 따라서 쭉 건물이 들어서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가로가 230m, 세로가 110m, 높이가 30m짜리 건물입니다. 여기를 쫙 나눴죠. 쫙 나누고 요 각각이 한 세대씩 층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몇 층 건물인지 모르지만 한 10층 정도 되겠죠. 그죠? 30m니까. 요렇게 층별을 쭉 나눈 다음에 요 가운데를 이렇게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요걸 팔자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요 가운데 중정이 두 개가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만들어진 곳이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기 때문에 일조량을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낮췄습니다. 낮췄죠. 그리고 요 밑으로는 바람이 통하게, 북쪽에는 왜 높여놨느냐? 북풍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북풍을 막기 위해서 이쪽은 높이고 남쪽에 태양을 열을 유입하기 위해서 낮춰놓은 것이죠. 그리고 보행로는 전부 다 따라서 요 건물을 따라서 보행으로 즉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사로로 전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은 제가 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덴마크 코펜하겐의 그 웨레순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건물로 손꼽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요 남쪽이 뚫려가 있는 이유가 햇빛이 이쪽에 일조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 건물도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건물인데 이 건물이 옥상에는 이렇게 녹화를 해놨습니다. 옥상에 녹화를 해놨는데 요 건물 사이, 건물이 휘어진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건물 사이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위로 갈수록 요 건물 넓어지잖아요. 그죠? 빠져나가는 그것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이 바다 쪽으로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적 도시 건축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지도를 딱 한 펴놓고 보시면은요, 점 하나 찍으면 우리나라가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적습니다. 인구 5천만이면은 전 세계가 60억이니까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뭐 거의 미미한 숫자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주변을 보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차도가 넓은 나라는 없습니다. 외국에 가보시면은. 신경을 안 쓰고 가시니까 그게 넓은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도로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왜 브로드웨이인지 아십니까? 브로드웨이가 말 그대로 하면 넓은 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브로드웨이는 뉴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카고, LA,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다 가면은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로드웨이, 뉴욕의 브로드웨이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뉴욕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창원에도 중앙로가 있고 마산에도 중앙로가 있고 진주에도 중앙로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브로드웨이가 넓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도시의 제일 간선, 중심이 되는 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도로를 넓게 만들면은 교통이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물류가 잘 흐르고 도시가 아주 잘 발전할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틀릴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현재 상태에서 뭔가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 즉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면은 옛날에 그 고전역한 풍경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것이 마치 옛날부터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부서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원한 것입니다. 프랑스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다 부서졌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 그 나라는 열심히 과거의 흔적을 다시 되살리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벤치마킹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좋은 걸 보고 베끼는 것이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왜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그런 것을 도입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을 배우는 것이지 그 도시가 맞는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미나리에 서울에도 하고 부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창원에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류비나리에는 원래 유럽, 이태리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고 그것이 고베 대지진을 참사로 숨졌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태리 정부에서 고베에다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베 류미나리에가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가져왔는데 우리나라가 류미나리를 한다고 해서 창원 시민들 말고 부산 시민들이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해야 또 도시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해서는 발전을 이루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도시가 전략을 세운 게 싱가포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든시티라고 부릅니다. 전원도시라고 부르죠. 공원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은 뭐였느냐 하면은 나라가 적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공원처럼 만든 전략을 가지고 처음부터 수립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싱가포르보다 훨씬 큰 나라가 그런 전략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항시 사시사철 풀어줘. 그죠? 근데 우리 창원 같은 도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야자수를 심게 되면은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지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거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다. 라는 새로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뭡니까? 도시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현실은 바뀌기가 힘듭니다. 일본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한 20%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5%나 되나요? 5%도 안 될걸요, 아마. 이 태양전지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늘어났을지는 모르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지 않는 한 우리가 도시를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트램과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걷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줄이는 차를 자가용을 운전하기 힘들게 만드는 방안, 그 다음에 녹화를 하는 방안, 건물 자체를 생태학적으로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뭡니까? 같이 이루어질 때 도시가 뭡니까? 생태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지 나무 많이 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생태학적인 도시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원과학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싱가포르에 생태 도시 탐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생태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냥 가게 되면은 알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생태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 결국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 태풍이 오면 5명이 죽으면 한국에 태풍이 오면 10명이 죽고 중국에 태풍이 오면 100명이 죽는다. 그 차이는 뭡니까? 도시 기반 시설이 다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벽면 녹화를 하는데 예. 벽면 녹화를 하면 좋긴 한데 창문을 가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벽면 녹화를 하는 방식이 이제 아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등반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감기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등반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유리 같은 창문이 있는 곳은 등굴 식물이 그쪽으로 뿌리를 뻗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착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그것이 무성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자체에 뿌리가 닿지는 않지만 그것이 축 늘어지면서 그늘을 가리는 문제가, 창문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담쟁이 등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획일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담쟁이 등굴도 그러니까 벽면 녹화를 하는 식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처럼 감기형의 경우에는 감기줄을 설치해 놓은 곳 외에는 창문 같은 데는 가리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법을 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쟁이 등굴 말고 제가 외국에는 주로 뭘 사용하느냐 하면은 IB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IB라고 하는 담쟁이 과류의 를 하는데 IB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담쟁이 등굴하고 달리 깨끗합니다. 겨울에도 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종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외부의 경치를 보려고 하면 예. 창문 부분은 어느 정도 안 가려져야 외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건물 외부를 청소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 가다 보면은 건물에 물을 싸가지고 건물 청소를 하는 걸 많이 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아니면 유리로 되어 있는 높은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외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청소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은 해줍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담쟁이 등굴을 심어가지고 벽면 녹화를 할 때는 그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리를 하나도 안 하시겠다 하니까 창문을 가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질문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예. 하나는 우리 건축 교수님이시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혹시 건축 허가를 낼 때 독일처럼 바람길 그걸 감안해서 허가를 불허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있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창원에도 지금 뭐 도시철도인가 만들겠다고. 예, 예. 근데 시민단체에서는 그 타당성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첫 번째 바람길의 문제는 바람길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가 바람길을 만들면서부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시도 슈투트가르트 21이라는 그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반대에도 많이 부딪혔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슈투트가르트를 몇 번 가봤는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면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독일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야, 저 아줌마가 저런 생각 하겠나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야, 우리가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하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길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도시 환경의 미기후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이 어떻게 흐르고, 그다음에 건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 이미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는데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죠. 연구가 돼가 있어야 여기는 건물을 낮추고, 그리고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해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 저도 도시철도, 지금 현 상태의 도시철도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때 이제 그 김해에서 경전철 할 때,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그때 몇 번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 2005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봤느냐 하면은, 경전철이나 트램은 도시 내 교통수단입니다. 도시 간 교통수단이 아니죠. 도시간을 다니는 트램은 전 세계 어디 가봐도 제가 하는 한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 내라는 거는 뭐냐? 창원 시내만 하더라도 트램이 다니기에는 조금 큰 도시라는 거죠. 파리 같은 경우도 트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도시에서 성공하는 걸 보고 도시 내에서 일부 구간에 한해서 선정을 합니다. 트램이 왜 그럼 짧은 거리에 선정이 되냐면, 일단 트램의 크기가 싣고 다니는 게 지하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김해시에서 부산시 도시간을 연결하는 것을 그 조그만 트램을 가지고 운행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그걸 하려면 지하철로 하든지 아니면 철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지금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의 문제는 뭐냐면은 역을 좀 줄였는데도 지금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역이 한 군데서 문을 열고 사람을 태우고 닫고 그다음에 다음 역까지 가는까지를 하나의 그 시간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4, 5분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한 역과 역 사이에. 좀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 5분. 근데 4분으로 따지면은 50개면 몇 분입니까? 종점까지 가는데 200분이 걸립니다. 그죠? 3분으로 봐도 1시간 반이 걸리죠. 차를 몰고 가면은 1시간 내에 다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죠? 그러면 차 몰고 가지 뭐 하려고 트램 타고 가겠습니까? 안 타고 가죠. 그래서 그 체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도시 간은 고속으로 다니는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도시 내, 창원은 창원 내에서 움직이는 트램, 진해는 진해 내에서, 일본을 가봐도 고꾸라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철도역에서 내리면은 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있죠. 모노레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철도가 아니고 트램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런 대도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측면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 덕분에 녹색 환경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드는데요. 예. 건축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예. 그 담쟁이 덩굴이 가의 간단한 상식으로는 벽면을 통해서 살아가 되면 실제로 영양분 아마 땅 속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건데 이게 그렇다면 건물에 그냥 단순히 아마 붙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전혀 뿌리가 밟고 들어가지는 않죠. 벽면 갈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벽면 관리요. 벽면의 갈빙 그게 이제 저한테도 학교에 이제 그 담쟁이 덩굴 심으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담쟁이 덩굴의 뿌리는 벽면에 부착용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땅에서 그 영양분을 뽑아 올려가가지고 그 전체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금만 있어도 담쟁이 등구는 잘합니다. 넓은 땅이,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드는 넓은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런 옆에도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다 조그마한 면적이 있으면 담쟁이 등굴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담쟁이 등굴이 이제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은 이게 이것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는 밑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깨끗하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다 털어내고 밑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그 벽면 녹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알았으면 제가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걸 그랬는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벽면 녹화 자체를 단순히 에너지 세이빙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쟁이 등굴의 형태가 달라지면 벽면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도시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저는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나무와 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푸른 바닥의 최도영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창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집에 주택을 지었을 때 주택의 벽면 녹화나 옥상 녹화도 중요하지만은 주택의 정원 이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가 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건축을 설계를 할 때, 또 집을 지어야 할 때 주차장이 우선이지 우리 정원이 우선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전에 지었던 주차장으로 용도했던 곳에 나무와 꽃을 심은 정원을 만들었으면 지금은 고발을 당해서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추구하는 창원시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주택 정원을 부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친환경적인 건물이 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들어주세요. 모든 사안에는 그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인심은 좋고 이 돈은 잘 쓰는데 너무 깐깐해. 그죠? 저 사람은 수학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는 영어학적으로는 별로야. 저 사람은 디자인이나 이런 예술 쪽으로는 뛰어난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양면이 있거든요. 만일 내부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차를 어디다 세워놓죠? 바깥에다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바깥에 세워놓음으로써 받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적용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자체로만 보면은 차는 세우지 그 집이 차가 없다면은 그건 별개 문제지만 차는 대부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차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좁아도 집이 작더라도 반드시 자기 집 안에다 차를 세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나 위에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반드시 규정상 자기 집에 설치하게 돼가 있는데 우리 집은 내 집이니까 손 못 대고 공로, 즉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든 도로 위에다 차를 놓음으로써 차가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끼친다든지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성과 사익이 부딪혔을 때 뭘 중시해야 되느냐? 결국 공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차량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옥상이라든지 벽면의 녹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 주차장을 할애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은 예. 그럼 처음부터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예. 왜 가만히 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법을 만들어서 그게 위법에 나가서 전부 다 그 많은 수고를 한 그런 정원들을 예. 창원시에도 몇백 채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시 하고 또 그런 걸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옛날부터 그 법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별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면적이라는 게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이라고 해서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적용 면적도 있잖아요. 적용 면적도 있죠. 근데 그 주차 면적은 빠지거든요. 주차 면적은 적용 면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에다가 조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조경 면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차는 주차 공간으로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물을 지을 때의 허가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다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발코니 확장을 전혀 단속하고 있다가 1년에 뭐 5년에 한 번씩 일제 단속해가지고 벌금 매기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개조나 이런 거 전혀 손 안 대고 있다가 한 5년에 6년에 한 번씩 재소송 걸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뒷구멍이 많기 때문에 주차를 다 불법 주차를 했는데 내만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원 시내 단독주택들 전부 다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근데 그거를 벌금을 받는다면은 벌금을 내고 나는 주차장을 딴 데서 사용을 하더라도 공유 주차장을 사용하고 그 벌금을 내겠다고 해도 벌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무슨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벌금을 내게 한다면 벌금을 계속 물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물리는 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1회만 아마 물리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전부 다 놔두고는 벌금 내고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벌금을 내고 그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벌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음식 장사를 못하게 하는 벌금이어야 되는 것이지 벌금 내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누가 그 장사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말 하려고 하면은 선진국이 보면은 도로가 아까 깨끗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의식 수준은 높지만은 규정을 어기면은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내가 재수 없이 걸렸다는 생각을 안 하도록 한다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출석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오늘 저도 보니까 뭐 지속 가능한 생태 거침학교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주거가 가능한 그런 주택에 관해가지고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강의를 들어온 게 목적이었는데 예.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예. 그냥 저는 뭐 좋은 틀에 예.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집을 좀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조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정치색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정책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제가 좀 많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뭐 담에 대해가지고 뭐 담재 있는 꿀이 그렇게 중요한 식물인지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옥상 녹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제가 보니까 저희 강의를 생각할 때 보면 이제 주거가 가능한 지속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에도 개인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목적의 뭐 컨퍼런스 룸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그런 게 아닌 개인이 살려고 하는 주택에도 옥상 녹화라든지 뭐 담재 있는 구리를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녹화는 어떤 식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벽면을 하든 지붕을 하든 그것이 유지 관리만 될 수 있으면 효과가 있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외국에는 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하죠. 왜냐하면 외국의 지붕들은 다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 녹화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독주택을 아까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을 때 위에 보면 빨간, 파란, 노란 동의 물탱크가 있고 거기에다가 푸른색의 그 우레탄을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아주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뭐가 선행되는 옥상 녹화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어떤 식물을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흙이 덮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존의 상태에서는 감목류를 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결국 하려면은 조그마한 감목류나 아니면 씨피식물 위주로 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좀 조경도 하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창원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데다가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이제 결국은 배수라든지 이런 시설은 일부 갖춰져야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 방임형 주로 이제 크게 뭐 관리 안 해도 되는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사실은 단독주택의 문제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벽의 그 어떤 그 방풍에 대한 효과도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름에 더운 것은 주로 옥상의 그 단열 효과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옥상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녹화,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여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도 이상 차이 납니다. 옥상 녹화를 행도하고 안 행도하고는 제가 우리 집에 옥상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개 정도의 주택을 옥상 녹화를 시공을 했었는데 여름에 보면은 에어컨을 틀 때하고 옥상 녹화를 했을 때하고 안 할 때하고 5도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창원시에서 5년 전부터 창원시 전체로 약 20건의 그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신청을 하시면은 자기 집에 그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만약 그걸 어머니 가시면은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나중에 그런 창원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옥상 녹화라든지 빗물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물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라든지 한데 순번제 이런 걸 갖춰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 나중에 는 아마 또 강의 내용 속에 좀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창원시 대부분의 일반주택이 옥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옥상이. 단독주택은 옥상이 많이 있죠. 좀 뾰족하던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지은 것들은 경사지붕을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 주거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라 하는지. 그건 이제 도에서 하라 하니까, 원래 이제, 도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데, 그게 그 기운을 따지면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김혁규 지사님 시절에 경사지붕을 하게 했는데, 김혁규 지사님이 중국의 청도에 가보니까 청도가 독일이 저차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칭다오 맥주가 유명한 겁니다. 청도가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도 경사지붕 하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처럼 반반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슬라브라고 부르는 반반한 형태가 아마 그 집장사들이 집을 지으면서 아주 표준적인 형태로 지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 미관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일률적인 경사지붕도 문제가 있지만 일률적인 평평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저 뒤에. 그리고 제가 잠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이 내용들이 뭐였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개인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정책의 뒷받침과 의식 수준의 계획이 없으면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친환경 생태 건축학교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짓느냐,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공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저 앞에 계시는 분이 창원시에서 주차장 뭐 이게 그것 때문에 정원 녹화 좀 충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 같은데 앞에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2층 집을 누가 지어놨던데 그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근데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 정원인데 짠디를 심어놨어요. 그냥 짠디 위에다 차를 세워다 놓고 낮은 담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기능과 정원의 기능을 동시에 하나의 공간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봐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제가 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도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곤란스럽다라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내세우지 말아야겠다 약속을 하는 거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제도화하고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 건축학교라는 그 주제에 맞게끔 그럼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사회적인 제도와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그 생태 건축 지구환경 결국은 지구환경이죠. 지구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으며 어떤 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잔디블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잔디블록 얘기인데 뭐 사실은 이제 그 차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까는 조경을 제대로 한 조경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네, 혹시 또 질문? 교수님 마지막 질문. 예. 우리가 이제 그 수단계 3년이면은 풍어를 넘는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 그 직업이 건축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상대적으로 도시 환경을 볼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환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사실 잘 모릅니다. 남은 객관적으로 보죠. 혹시 여기 연배로 봐가지고는 바둑 두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옆에서 훈수 둘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 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막상 당사자가 돼가지고 바둑을 둬보면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면은 다 주변에서 똑같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선진국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따루라고 아시죠? 따루 모르십니까? 미수다에 나온 핀란드 여학생 따루 한국말로 엄청 잘합니다. 그 따루라고 하는 핀란드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핀란드는 못 살 때부터 복지를 한 겁니다. 했답니다. 왜? 잘 살게 되면 돈 내기 싫다는 거죠. 저도 교회 다닙니다만은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11차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1억 원 받을 때 1000만 원 11차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선진국에서는 자기 집의 주차장은 반드시 자기가 확보하더라고.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차를 못 사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같이 좁은 데서 차고지 차는 아무 데나 시작하나도 상관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무지 어려운 겁니다. 반발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의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조그마할 때부터 아까 보셨잖아요. 질서의식을 배운 어린애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할 텐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그냥 내만 잘하면 된다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 도대체 이 생태 건축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보실 텐데 그런 취지로 보여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